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 2025년 한 투자자의 날 행사에서 나온 CEO의 발표 내용이에요. 주제가 AI가 어떻게 대출의 가격과 절차를 바꾸고 있는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대출은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금융상품이잖아요.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꽤 복잡한데 이 발표는 아주 명쾌하게 시작하더라고요. 대출에서 중요한 건 딱 두 가지뿐이라고. 그렇죠. 바로 가격 그리고 과정. 네, 우리가 내는 이자랑 그 대출을 받는 과정 그 자체 이 두 가지요. 맞아요. 이 발표의 핵심은 AI 기술이 단순히 기존의 방식을 약간 개선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그 두 가지 핵심 요소를 아예 근본부터 뒤바꾸고 있다는 주장이죠. 아, 근본부터요? 네, 오늘은 그 주장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또 그 근거는 뭔지 하나씩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가격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사실 늘 궁금했어요. 왜 우리는 대출에 그렇게 많은 이자를 내야만 할까? 그냥 은행이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다른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 건지 바로 그 구조적인 이유를 파고드는 거죠. 발표자가 대출 비용을 구성하는 세 가지 주요 요소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고객 확보 비용. 이건 이해하기 쉽죠. 은행 지점 운영비나 TV, 인터넷 광고비 같은 거요. 그렇죠. 그런데 발표에서는 신용상품의 고객 확보가 다른 상품보다 훨씬 비효율적이라고 지적을 해요. 비효율적이요? 네. 예를 들어 자동차 광고는 차를 살 생각이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되잖아요. 근데 대출 광고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고객 중에 상당수가 심사에서 탈락하거든요. 아, 애초에 장되는 사람들한테도 광고 비용을 막 쓰고 있는 셈이죠. 그러네요. 약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일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과 데이터 비용이라고 했죠. 이건 신용 점수 조회하고 서류 검토하고 사기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인건비랑 시스템 비용이겠고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소가 이 발표의 핵심인데 바로 신용 손실 비용이에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대출금을 갚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그 손실을 결국에는 성실하게 대출금을 갚는 나머지 사람들이 이자를 통해서 메워주고 있다는 설명이었잖아요. 정확합니다. 제가 내는 이자에 다른 사람의 리스크 비용까지 포함된 거라니 듣고 보니 좀 억울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일종의 보이지 않는 보조금을 내고 있는 셈이죠. 보이지 않는 보조금이라. 네, 내가 아무리 신용이 좋아도 내가 속한 그룹 전체의 평균적인 부실률이 내 금리에 반영되는 구조니까요. 이 세 가지 비용에 대출기관의 이익이 더해져서 우리가 마주하는 최종 대출 금리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지점에서 AI가 마법처럼 등장합니다. 이 고질적인 비용 구조를 AI가 도대체 어떻게 바꾼다는 건가요? 발표에 따르면 AI는 이 세 가지 비용을 모두 극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고객 확보 비용부터 보면 더 정교해진 AI 모델이 광고에 반응한 사람들 중에서 실제 대출 승인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훨씬 정확하게 예측해요. 아, 헛돈을 안 쓴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비효율을 줄여서 광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그냥 광고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될 사람한테만 집중해서 광고비를 아낀다? 맞습니다. 실제로 이 회사는 2019년 이후에 사업 규모가 5배나 성장했는데도 대출 한 건당 고객을 데려오는 비용은 오히려 50%나 줄었다고 해요. 50%요? 보통은 회사가 커질수록 고객 확보 비용이 늘어나지 않나요? 그렇죠. 그걸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결과인 거죠. 와, 50% 감소라니 대단하네요. 그럼 두 번째, 사람과 데이터 비용은 어떻게 줄이나요? 이건 자동화랑 관련이 있겠어요? 맞아요. 특히 승인되지 않을 고객에게 헛되이 쓰이는 심사 인력과 시간을 줄이는 게 핵심이에요. AI가 초기 단계에서 부적격 신청을 빠르고 정확하게 걸러내주니까요. 음,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이후 불과 3년 만에 대출 심사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66%나 줄였다고 강조하더라고요. 66%면 심사팀 인력의 3분의 2가 사실상 다른 일을 하게 됐다는 건데 이건 단순히 AI가 승인 거절만 결정해주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서류 확인 같은 과정 자체가 사라지는 걸 의미하는 걸까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건 잠시 후에 다룰 과정의 혁신과도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했던 신용 손실 비용. 이건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이건 더 똑똑한 AI가 돈을 떼먹을 사람을 더 잘 골라낸다는 뜻이겠죠? 네, 기본 원리는 바로 그거예요. 과거의 신용평가 모델보다
훨씬 더 많은 변수를 분석해서 부실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아주 정교하게 가려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아까 말한 성실한 사람들이 내야 했던 그 보이지 않는 보조금의 규모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돼요. 이게 바로 AI가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렇군요. AI를 통해 아낀 세 가지 비용이 소비자에게 더 낮은 금리로 돌아온다는 논리네요. 근데 여기서 좀 순수한 의문이 하나 생겨요. 그렇게 아낀 돈을 회사가 그냥 이익으로 다 가져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발표자도 그 점을 언급하는데요. 시장이 충분히 경쟁적이라면 그럴 수 없다고 말해요. 아, 경쟁 때문에? 네. 만약 한 회사가 AI로 비용을 낮추고 그 이익을 전부 독차지한다면 다른 경쟁사가 비슷한 기술로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해서 고객을 다 뺏어갈 거라는 거죠. 하긴 그렇겠네요. 네, 결국 그 비용 절감으로 인한 가치의 대부분은 더 낮은 금리나 더 나은 서비스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하긴 요즘 같은 시대에 혼자만 비싼 금리를 받긴 어렵겠죠. 알겠습니다. 자, 가격 문제는 AI가 비용 구조를 혁신해서 해결한다 이건데 사실 이게 대출 문제의 절반만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발표자가 끔찍한 경험이라고 표현했던 바로 그 과정 자체도 큰 문제니까요. 그건 어떻게 바꾼다는 거죠? 맞아요. 발표자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 왜 대출받는 경험은 치과에 가거나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는 것처럼 끔찍할까요? 와, 비유가 정말 아주 재치 있죠? 100% 공감해요. 저도 예전에 대출 받을 때 서류 떼러 주민센터 갔다가 점심시간에 걸려서 1시간 넘게 기다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끝도 없는 신청서 작성, 소득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심지어 회사에 확인 전화까지 오잖아요. 네. 그리고 하염없이 기다렸다가 결국 은행에 직접 가서 서명을 해야 하고요. 생각만 해도 피곤해져요. 한 경험의 모든 단계를 AI로 없애는 게 이들의 목표예요. 이 회사의 경우 대출의 약 90%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불편한 절차 중 단 하나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요. 90%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류 한 장 안 내고 전화 한 통 없이 대출을 받는다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상시 대출, 영어로는 Always on Credit이라는 비전을 제시해요. 상시 대출. 네, 이건 정말 패러다임을 바꾸는 개념인데요. 대출이 더 이상 필요할 때마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개인의 신용등급처럼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그 사람의 속성, 애트리뷰트가 된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신용이 속성이 된다는 말이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경험의 차이를 만드는 건가요? 예를 들어 제가 은행 앱을 켰을 때 네. 이미 제 대출 한도와 금리가 딱 정해져 있어서 그냥 버튼만 누르면 바로 입금된다는 그런 뜻일까요? 정확히 그거예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나에게 딱 맞는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권리가 항상 나에게 주어져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신용이 속성이 된 세상의 모습이죠. 와, 그게 가능하다면 정말 금융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죠? 분명히 뭔가 비결이 있을 텐데요. 물론이죠. 그 핵심 기술을 발표자는 신용을 위한 파운데이션 모델, Foundation Model for Credit이라고 부릅니다. 파운데이션 모델? 요즘 오픈 AI나 구글이 만드는 거대한 생성형 AI 모델을 그렇게 부르잖아요. 네, 바로 그것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죠? 대부분의 생성형 AI 모델들은 공개된 인터넷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거든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죠. 그렇죠. 하지만 이 회사의 신용 모델은 완전히 독점적인 데이터, 즉 자신들의 대출 시스템을 통해서만 생성되고 축적된 데이터로 학습된다는 점이에요. 다른 회사는 절대 접근할 수 없는? 네, 자기들만의 데이터 자산인 거죠. 그래서 다른 누구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강력한 경쟁 우위, 해자가 생긴다고 주장해요. 아하, 데이터 자체가 독점적이라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모델이 탄생하는 거군요. 그럼 그 파운데이션 모델은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들을 가지고 있나요? 발표에서는 5가지 핵심 요소로 설명해요. 첫째는 분리, 세퍼레이션이에요. 이건 신용평가의 가장 기본인데 우량 대출자와 부실 대출자를 얼마나 정확하게 구별해내는지를 의미해요. 네,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겠죠. 둘째는 오토메이션이에요. 아까 말한 서류 제출 같은 모든 수동적인 절차를 없애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일화가 하나 소개되는데 과거에 서류를 하나만 더 요구해도 잠재 고객의 약 15%가 신청을 포기하고 이탈했다고 해요. 15%나요? 서류 한 장 더 내기 싫어서 대출을 포기한다고요? 네, 그만큼 사람들이 과정의 불편함을 싫어한다는 증거네요. 그렇죠. 셋째는
보정, 캘리브레이션입니다. 이건 거시경제 환경 변화가 전체 대출자 그룹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 모델에 반영하는 능력이에요. 아, 예를 들면? 예를 들어 갑자기 금리가 급등하거나 실업률이 높아질 때 전체적인 연체율이 어떻게 변할지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거죠. 개인뿐만 아니라 숲 전체를 보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일반화라고 했어요. 이건 하나의 뛰어난 엔진으로 여러 종류의 자동차를 움직이는 것 같다는 비유가 인상 깊었습니다. 맞아요. 개인 신용대출을 위해 만든 고성능 AI 모델을 약간만 조정해서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할부금융 같은 다른 모든 종류의 신용상품에 성공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을 말해요. 아, 그럼 각 상품마다 별도의 모델을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훨씬 효율적이겠네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개인화, 퍼스널라이제이션인데 발표자는 이 부분이 진짜 미래라고 강조하더라고요. 단순히 결과를 예측하는 걸 넘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유도하는 단계라고요? 유도라는 말이 좀 생소하게 들렸어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어떤 고객이 연체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기존 방식이라면 그냥 독촉 전화를 하거나 경고장을 보내겠죠. 그렇죠. 압박을 하죠. 하지만 유도 단계의 AI는 그 고객의 과거 데이터와 현재 상황을 분석해서 이 고객에게는 단기 상환 유예를 제한하는 게 최선이다. 또는 소액 분할 상환 계획을 제시하면 상환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 같은 맞춤형 해결책을 먼저 제시하는 거예요. 아, 단순히 압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정말 인상적이네요. 결국 한 사람을 돕는 것이 연체율을 낮추고 그 성공 데이터가 다시 AI 모델 전체를 더 똑똑하게 만들어서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혜택을 주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설명이 바로 이 부분이군요. 정확해요. 그게 바로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피드백 루프인 거죠. 자, 이론은 정말 그럴듯해요. 비전도 대단하고요. 하지만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결과는 어떤지, 데이터로 증명된 게 있는지 궁금해져요. 당연히 그 질문이 나올 걸 예상했겠죠. 발표자는 2025년의 목표와 현재까지의 성과를 데이터로 공유해요. 목표가 아주 인상적인데 모든 고객층에게 최고의 금리와 최고의 절차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모든 고객층이라는 말이 눈에 띄네요. 보통 금융사들은 특정 고객층, 예를 들어 초우량 고객이나 특정 직업군에 집중하는데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최고의 기준은 뭘로 삼는 건가요? 바로 승률, 윈레이트예요. 승률이요? 네, 여러 금융사에 동시에 대출을 신청한 고객이 최종적으로 어느 회사의 상품을 선택하는지를 보는 거죠. 승률이 높다는 건 가격, 즉 금리와 과정, 편의성 모두에서 경쟁사보다 뛰어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승률 데이터는 실제로 어떻게 나왔나요? 발표에 따르면 이미 핵심 상품인 개인 신용대출 분야에서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주장해요. 외부 기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신용도가 가장 높은 초우량 고객부터 중간,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비유량 고객까지 모든 고객층에서 경쟁사들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금리를 후려쳐서 출혈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건 우월한 AI와 강력한 실행력이 만들어내는 지극히 논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최종 결과물이다. 이렇게 아주 자신감 있게 말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핵심이에요. 더 낮은 비용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하면서도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각 고객층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사가 모두 다른 회사라는 거예요. 아, 초우량 고객 시장의 강자와 비우량 고객 시장의 강자가 다른데 이 회사는 모든 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각자 잘하는 특정 영역에 집중하는데 이 회사는 AI 모델이라는 단 하나의 무기로 시장 전체를 공략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군요. 네,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게임을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오늘 살펴본 발표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AI는 단순히 대출 심사를 좀 더 빠르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아니네요. 그렇죠. 대출의 비용 구조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고통스러웠던 경험의 과정을 아예 없애버려서 신용이라는 개념 자체를 필요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에서 언제든 사용 가능한 개인의 속성으로 바꾸려는 그런 거대한 시도라고 볼 수 있겠어요? 맞아요. 그 중심에는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독점적인 데이터로 학습된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고요. 그 기술적 우위를 통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낮은 금리로
더 편리하게 신용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발표 전반에 깔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이미 시장의 승률이라는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었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오늘 우리는 AI와 독점 데이터가 어떻게 한 기업에 엄청난 경쟁 우위를 가져다 주는지 봤어요. 만약 이 발표의 주장대로 이 회사의 AI 모델이 계속해서 더 똑똑해지고 시장을 장악해 나간다면 과연 전통적인 방식에 머물러 있는 다른 은행이나 금융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생각해 볼 문제네요. 어쩌면 우리는 신용시장이 소수의 거대 AI 플랫폼에 의해 좌우되는 금융의 대통합 시대를 목격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기술이 가져올 미래의 금융 지형도는 어떤 모습일지 각자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아요.